미국 텍사스 러프킨은 숲과 평화가 어우러진 작은 도시로 평화롭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곳의 한 신장 투석 센터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투석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정지에 빠지고 의식을 잃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고령이고 몸이 좋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진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아팠던 이유는 간호사였던 킴벌리가 그들에게 표백제를 투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킴벌리는 1973년 11월 3일에 텍사스 앤젤리나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트럭 정비소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월마트 점원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특별히 부유하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남부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자랐던 그녀는 어릴 적엔 꽤 평범한 소녀로 보였습니다. 스포츠에도 재능을 보였고 한때는 치어리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의욕은 부족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교사들은 그녀가 노력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래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차분하지만 내성적이고 우울한 기운이 감돌곤 했다는 그녀. 그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조용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아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그녀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 많고 운동에 재능이 있는 크리스라는 남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구와 야구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첫사랑은 곧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킴벌리는 임신했고 1991년 여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일부러 임신을 통해 크리스를 붙잡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결국 둘은 결혼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6년 뒤 이혼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 아이 양육까지 겪은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혼 후 킴벌리는 러프킨 근처의 운송회사와 트럭 정비소 등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그녀는 폐렴으로 위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선택한 길이 바로 간호사였습니다. 2002년 엔젤리나 커뮤니티 칼리지 간호학과에 입학한 그녀는 2년 뒤 LVN을 취득했습니다. LVN은 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로 정식 간호사인 RN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적지만 간호조무사인 LCM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바라던 간호사가 된 킴벌리는 드디어 자신만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음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그런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러프킨의 병원에서 근무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녀는 진통제를 절도하다 걸려 해고당했거든요. 그 후에도 여러 병원과 진료소에서 근무했지만 결근과 불성실, 환자와의 문제로 늘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면허는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간호사위원회가 조사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그녀는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고도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그녀는 러프킨의 다비타 다이얼리시스 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이곳은 신부전 환자들이 일주일에 3번, 4시간 이상씩 투석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킴벌리가 들어온 뒤 센터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4월 1일, 클라라와 델마라는 환자가 같은 날 투석 도중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고령이었고 병이 있었기에 사망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에도 환자들의 이상 반응은 지속됐습니다. 4월 16일, 갈린이라는 환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 코라와 오팔이라는 환자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달 사이 5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의식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본사는 자체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조사를 중단했고, 이를 지켜보던 센터 간부 한 명이 비밀리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조사에 나선 보건조사관들은 환자들로부터 킴벌리라는 간호사가 투석기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다른 환자가 그녀에게 지금 뭘 넣고 있는 거냐라고 물은 뒤 심정지에 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센터 직원들 또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킴벌리가 무언가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갖고 다니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투석기의 속도를 빠르게 바꾸는 장면을 말이죠. 보건조사관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그녀라 판단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병원은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조사를 벌인 경찰은 그녀가 사용하던 주사기에서 푸백제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기소했고 간호사협회는 그녀의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킴벌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투석 중 푸백제를 주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혈액에서 푸백제가 검출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검색 기록은 그녀가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5월 30일, 경찰은 킴벌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녀에게 씌워진 혐의는 다수의 살인과 살인 미수. 당시에는 혈액 속 푸백제를 검출하는 방법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그녀로 인해 조사는 오랫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석 화학자인 마크의 노력 끝에 혈액 속 푸백제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샘플을 받아 검사한 결과 그들의 사인이 푸백제에 의한 심정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푸백제가 환자의 몸에 들어가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용혈 현상으로 헤모글로빈이 혈장에 방출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킴벌리를 5건의 살인과 5건의 중대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의무를 배신했고 푸백제를 주사기로 주입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계획된 악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은 간호사가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라고 소리쳤죠. 변호 측은 그녀가 병원의 희생양이며 투석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거, 특히 그녀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검색 기록은 그녀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1일,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종신형 5회와 60년의 추가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킴벌리는 간호사라는 신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를 철저히 악용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중 한 사람은 피해자들이 그녀와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체포된 뒤로 투석 중 환자들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